네, 안녕하세요. 에이펙에서 있었던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담이 실제로 그냥 서로 시간 벌기다. 그러니까 결전을 미루자. 그런 의미였다고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 회담이 끝나자마자 시진핑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이제 말하자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란은 엊그저께 미국에 대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면 이 신냉전 구도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훈훈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 러시아 수상 미하일 미슈스틴이 베이징을 왔고 시진핑과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언어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비판이 살벌합니다. 일방주의적 강압적 수단을 구사하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독점적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 또 중로 관계에 대해서는 순탄하지 않은 터뷸런트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로 관계는 계속 강화된다. 여기서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을 명시하던 사실상 명시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순탄하지 않은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로 관계를 강화할 것. 양국은 적대적인 일방주의적 강제 조치에 대항해서 상호 지원 및 협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2차 제재 카드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 전선을 치는 겁니다. 트럼프의 2차 제재 카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적 관세를 때리는 것이 2차 제재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전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양국은 특정 국가가 자신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게 이제 보면은 참 이제 한심한 게 뭐냐. 뻔뻔한 건지, 미련한 건지, 이판사판인 건지. 서방, 특히 유럽의 관점에서 푸틴은 유럽을 위협하는 반인류 전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의 그 행보를 보면 마치 러시아가 정상국가이고 푸틴이 정상적 지도자인 것 같은 그런 그 대우를 해주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유럽을 점점 더 반중으로 돌아세우게 만들고 유럽을 점점 더 미국 품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이걸 두고 야, 어떻게 그 반인류 전범을 뭐 저렇게 그 따뜻하고 훈훈하게 그런 체제 전범에 이끄는 체제를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가냐. 저게 뻔뻔한 거냐, 미련한 거냐, 이판사판인 거냐. 이게 중국이 살 길은 유럽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뿐이거든요. 전혀 지금 우크라 전쟁을 이렇게 계기로 해서 중국은 우크라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에 올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럽을 적으로 내모른 거예요. 유럽은 원래 반중을 하기 싫어했죠. 시진핑이 이 미슈스틴 러시아 수상을 만나서 그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China and Russia have steadfastly navigated a turbulent external environment with great composure, aiming for higher quality and development goals. President Putin and I met twice in Moscow and Beijing to have in-depth exchanges of views and make new plans for issues that carry strategic and overarching significance in China-Russia relations.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인류 전범과 그가 이끄는 국가와 뭐 거의 정상적인 우방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럽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뻔뻔한 거고 저렇게 보면 미련한 거고 또 다르게 보면 뭐 이판사판이다. 결국 물 건너갔다. 이제 뭐 미국과 이제 또 서방과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그 발악적인 거고. 예, 참 심란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여쭈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또 이란은 미국의 소리만 요란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게 최후 통첩 맞아? 우리가 최후 통첩이라 그러면 너 이러이러하게 언제까지 해? 안 그러면 전쟁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최후 통첩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최후 통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두고 최후 통첩이라고 외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란이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제목이 알티미툼 아니야, 알티미툼. 최후 통첩. 11월 3일 현지 시간입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이니입니다. 미국은 교만하고 위선주의인 제국주의다.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은 이란에게 굴복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란이 독립적인 것을 참지 못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말로 표현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야말로 미국의 민낯을 드러낸 인물이다. 워싱턴이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둘째, 중동으로부터 전면 철수하고, 셋째, 중동에 개입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티미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이란이 다시 전투적 모드, 전쟁 도발 모드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11월 3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날이잖아. 베이징에서는 미슈스틴 러시아 수상이 시진핑과 만나서 우위를 돈독하게 다지고, 이란은 중동에서는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날리고, 이게 시점 묘한 거죠. 그러니까 연출된 거죠. 연출된 거예요.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 이란 또 북한 이 크링크에 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뒷끈을 당기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올인하냐, 크링크에. 이건 이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경직성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라고 보입니다. 국가를 소유한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보유한 공산당, 그 다음에 이 인민해방군이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공산당을 뒤에서 쥐락펴락할 수도 있는, 공산당에 대해서 대등한, 혹은 실제로 딱 까보면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중국은. 이게 좀 다릅니다.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요, 공산체제에서는 군과 당을 연결하는, 왜냐면 이제 군이 국가의 군이 아니라 당의 군이거든요. 헌법에 중국 같으면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과 당을 연결하는 그 고위직들이 있습니다. 그걸 코미사르라고 부릅니다. 우린 흔히 정치위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코미사르. 예. 이게 이제 원래 나폴레옹이 만든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그런데 나폴레옹 때도 그랬고 또 소련의 레닌 때도 그런데, 이 코미사르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급 당원을 군복을 입혀가지고 별을 달거나 뭐 영광급 계급장을 달아서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당원, 민간인을. 민간인의 군인화. 예, 그러니까 민간 고급 당원의 군인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그 보안사 장교의 한 10배쯤 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대신에 야전 출신의 진짜 정통 군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련에서는 코미사르의 그 최고 계급을, 코미사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계급을 류테낭 제너럴, 그러니까 별 3개, 중장까지만 제한을 했고, 그 중장급을 3명까지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 진입한 소련 군정청 사령관 티모시 스티코프, 별 3짜리 코미사르예요. 이 사람 전직이 뭐냐? 레닌그라드 운영자였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 지금 페테르부르크요. 언제? 나치가 레닌그라드를 포위해서 시민 3분의 1을 굶겨 죽인 1000일 정도에 이르는 레닌그라드 공방전 때 레닌그라드 운영자였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레닌그라드 그 사람들이. 레닌그라드의 염라대왕이었다고요. 그럼 그 전엔 뭐였는데, 이 사람은 1930년대에는 젊은 사람이었죠. 그때는 그 스탈린의 숙청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그래서 레닌그라드 시당 위원이 됐다고요. 이 레닌그라드는요, 모스크바보다 사실은 한 끗발 위인 그런 도시죠. 왜 그러냐면 그게 레닌그라드가 러시아예요. 레닌그라드가 소련이고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전부가 다.
모스크바는 정치 도시고 실제적인 경제력과 영향력, 문화적 모든 역량 다 레닌그라드예요. 러시아 문학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페테르부르크를 그 찬란한 러시아 문학 보면 페테르부르크가 주요 무대잖아.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에서 스탈린이 지시한 숙청을 그 진두지휘한 젊은 공산당원, 그게 바로 슈티코프였어요. 그래가지고 슈티코프가 레닌그라드 시당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산당 서열에서 레닌그라드 시당 위원 최소한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주 수직 상승을 했고, 그걸 스탈린이 뽑아가지고 극동군 사령관으로 보내죠. 별셋을 달아서 코미사르를 만들어서.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의 그 임무는 뭐냐면 북한을 공산체제화하고 북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의 공산화를 이끈다. 그게 극동군 사령관의 임무였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보듯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즉 당원이, 고급 당원이 군복을 입고 군대에 파견돼서 군대를 컨트롤해요. 그게 코미사르예요. 근데 중국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인민해방군이 당으로 파견됩니다. 인민해방군의 엘리트가. 그러니까 군이 당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민해방군이 당을 엎어버릴 수 있다. 너희 까불지 마. 뭐 당이 어쩌고 까부니까 너희가 지금 당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아? 임마 자식들아 까불지 마. 실제로 보면 문화혁명 때 처음에 불을 지른 것도 군대의 옹호 아래 젊은 애들이 불을 질렀고 어린애들이. 나중에 이 불길을 진압한 것도 군대가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홍위병을 키운 것도 인민해방군이었고 홍위병을 때려잡은 것도 인민해방군입니다. 문혁대 보면.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은 항상 이겨요. 이 노선을 취하든 저 노선을 취하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말하자면 엄청난 자산을 운영하고 있죠. 전략자산은 다 인민해방군이 운영하죠. 그 엄청난 기업 집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민해방군이 감시자로서, 최종적 감시자, 최종적 체제 말하자면 유지자로서 당의 혁신을 감시하고 있다가 쳐버린다고요. 이런 체제에 여기가, 그러니까 이건 소련과도 달라. 소련군이 뭐 감히 그런 거 못합니다. 소련은 야전은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당 앞에서.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지금 차고 있는 세 개의 타이틀, 그러니까 그 국가주석, 그다음에 당 총비서, 그다음에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 주석, 거기도 주석이라고 부르죠. 그 세 개의 타이틀 중에 실질적 타이틀은 당 총서기와 인민해방군 주석입니다.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건. 그리고 국가주석은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이 체제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당도 경직되어 있는 체제인데 이게 인민해방군이랑 엮여 있어 갖고 당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천안문 때 보면 알잖아요. 인민해방군이 나와가지고 밀어버리고 자오지양을 유배해 갖고 17년 동안 자오지양 총서기는 자기 집에서 갇혀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민해방군과 한 몸으로 묶인 공산당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군대 기반 레닌주의 정당이에요. Armed Forces Based Communist Party예요. 레니니스트 파티예요. 이게 소련과 달라요. 소련은 군대 기반이 아니라고요. 그냥 레닌주의 정당이었다고요. 소련 공산당은. 그리고 소련 공산당 체제였다고요. 여기는 군대 기반 중국 공산당 체제예요. 이거는 소련식의 순수 공산당 체제보다 더 경직도 있죠. 조금이라도 공산당 안에서 뭐 단파, 공산청년단 쪽을 가리키죠. 후진타오나 이런 쪽, 원자바오 이런 쪽. 단파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인민해방군이 작살내버리지. 그래서 군대 기반 공산당, 군대 기반 레닌주의 정당 체제는 자신의 권력, 체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이걸 잘 해낸다고요. 아주 경직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서방 현대 문명을 적으로 돌리고 있고 서방 현대 문명이 중국을 파고들고 중국에 일반화되면 그 방식들이 그 사고방식이나 그 어떤 대중의 욕망이 일반화되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외부 세계를. 서방이 이끄는 현대 문명 체제를 적으로 돌리고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체제가 그 서방이 이끄는 현대 문명 체제에 대해서 더 우월하고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현대 문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현대 문명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스스로 시진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DEI 하는 그 해체주의에서 말한 다양성을 얘들은 그렇게 써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러한 사고방식을 표현한 게 시진핑의 글로벌 문명 구상입니다. 그게 급이 어떤 급이냐면 1대1로 구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거든요. 그 영어로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GCI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로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 2판 4판이다. 그래서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 체제위기 심화돼 가고 밖으로는 미국과 서방이 조여 들어오니까 그래 2판 4판이다. 그래서 반인류 전범인 푸틴이 마치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이고 그가 이끄는 러시아가 정상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저기 이란을 꼬드겨 가지고 이란이 부추겨서 이란이 미국에 말하자면 개기도록 만들고 최후 통첩을 날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좀 더 약아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계산 통박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 구도가 점점 더 강화돼 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떻게 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베이징으로 보쌈하려는 리짜밍 및 더불당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어떻게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고민이 많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